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 10강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얼굴이 부었죠? 어제 음악 듣느라고 밤늦게까지 잠 안 자다가 새벽 1시에 넘어서 자니까 잠이 안 와서 눈 좀 퉁퉁 붓고 아침에 태국권도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부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은 아니니까. 제 5장 안경이 없는 관계로 제가 눈은 1.5, 1.5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노안이 오니까 86페이지 당뇨병의 치료 지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체중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우리 챕터라고 그래야 되나 큰 1장은 2장은 이제 당뇨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일반적인 분들은 공부 안 해도 되는 건데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과 의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고 사실은 3장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가 이제 증상과 진단부터가 이제 실무적인 얘기니까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어차피 하다 보면은 1, 2장에 나온 내용이 그냥 가끔씩 또 나오니까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부제가 뭐냐면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체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뇨라는 사막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딱 내렸을 때 우리가 사막에 있거나 아니면 무슨 배를 타고 갈 때는 북극성이 있거나 나침판이 있거나 뭐 아니면 뭐 태양이 있잖아요. 지침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치료도 긴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암과 달라서 죽거나 낫거나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생활 전반을 다 조절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좌표가 있어야 돼요. 좌표가 있고 나침판 삼아서 갈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치료 지표라는 거는 그 치료에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당뇨병이니까 혈당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ABC라고 혈당 말고도 혈압도 중요하겠고 대혈관합병증에 블러드 프레셔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ABC죠. C는 콜레스테롤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대혈관합병증에 중요하겠고 또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뭘 재요? 민망하게 항상 체중 재는다고 그러죠. 체중을 꼭 재요. 또는 허리 사이즈나 이제 이런 데 재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 지표를 이제 어떻게 거칠게 얘기하면은 혈당, 그다음에 혈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체중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보통 하는 게 당화혈색소 먼저 해보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 혈당 찍죠. 식후 혈당을 더 좋아하죠. 저희 병원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피검사를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하죠. 그거는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되나 보는 거고 콩팥 기능 이제 보는 거예요. 비윈 크레아틴이라는 거. 보통 EGFR 뭐 해서 요새 너무 공부를 쓸데없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구체육알도 물어보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요새는 좀 막 공부한다고 저 찾아오는 환자도 막 그냥 뭐라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지식을 갖게 되면은 그 지식이 온전치도 않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굉장히 나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공부 좀 그만하라고. 근데 습성 자체가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문제긴 해요. 근데 이건 왜 하느냐? 이왕 알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어쩔 수 없이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죠? 체중 재고. 또 이제 비만하거나 이런 분들은 가끔 허리하고 허벅지를 재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인바디 하죠. 근육이 얼마나 늘어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당뇨병의 치료 지표예요. 그래서 요 86페이지 밑에 보면은 ABC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A는 A1C 당화혈색소, B는 blood pressure 혈압, C는 콜레스테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데 이거는 이제 8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충분인자가 아니라 필요인자예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달성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남의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A가 이따 말씀드렸죠. A1C가 6.5% 미만, 블러드 프레셔가 정상, 콜레스테롤 레벨이 LDL이 130 미만 정도 또는 100 미만까지 달성한 사람이 토탈 다 해서 10명당 3명밖에 되질 않고 실제로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조절해야 될 텐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는 편이죠. 요 앞에 요 위에 포인트 한번 볼까요? 당뇨인이 건강을 위해서 유의해야 할 요소. 당화혈색소 맞죠? 혈압 맞죠? 콜레스테롤 맞죠? 단백뇨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병원 이제 오시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소변 검사하잖아요. 근데 사실 2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변 검사는 일반 소변 검사인데 일반 소변 검사에서 정상이면은 정밀 단백뇨, 좀 미량 알부민이라고 그러죠. 정식 명칭은 마이크로는 작다는 뜻이고 알부민누리아, 알부민요란 뜻이죠. 그래서 그걸 재서 ACR이라고 해서 30 이상이나 30 미만이를 가려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단백뇨가 있다 하면은 혈압 더 낮추고 소금기 덜 먹게 하고 당 더 아주 낮춰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2번 할 거예요. 한 번 하는 사람은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유린 스틱 검사 이런 거 검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단백뇨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흡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게 건강을 위해서 왔으면서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약보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담배를 끊지를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담배는 배우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빨리 끊을수록 좋고 인이 박히면 안 됩니다. 담배는 정말로 국가적인 문제예요. 담배는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은 담배가 중독성에서 볼 때 마약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이거 좀 국가적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십시오. 당뇨인이 건강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5가지 요소. 당화혈색소, 비혈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단백뇨, 그다음에 흡연 또는 금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체중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혈당 관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텐데 워낙에 양이 방대하고 할 말이 많아서 이거 갖고만 해도 한 몇 시간 할 것 같은데 또 오늘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게 꽤 많을 거예요. 저번에 뭐 어떤 분들 다 물어봤죠. 그래서 오늘 그 질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혈당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요. 자, 1번 혈당 관리 가로치고 130, 180, 6점으로 써있죠.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130은 공복 혈당의 상한선 130mg/dL, 180은 식후 혈당의 상한선인데 식후 1시간이냐 2시간이냐는 이따 얘기 드릴게요. 130mg/dL. 세 번째 6.5는 당화혈색소. 이 세 가지가 3박자가 맞으면 너무 훌륭한 거죠. 130, 180, 6.5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공복 혈당은 130mg 이상이 되는데 넘어갔어요. 페이지 88페이지. 공복 혈당입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정맥혈로, 정맥혈. 모세혈관이 아니라 이 또 리브레 같은 거라든가 데콘 같은 그런 그 세포 간질의 혈당이 아니라 정맥혈로 잰 것이 126mg/dL 진단 기준은. 근데 뭐 맨날 이거 뽑진 않아요. 자가혈당 계단 편리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진단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가혈당계로 하면 돼요. 정맥혈은 이제 처음에만 하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추천하지 않아요. 맨날 피 뽑는 거 얼마나 아파요. 아유, 제 드라큘라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진단할 때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정맥혈로 하지만 목표 혈당은 누구나 손쉽게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자가적으로 할 수 있게 간이혈당계로 측정한 걸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혈액 혈당 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나 우리나라 당뇨병학회가 권장하는 거는 환자분들한테는 당연히 모세혈관 해야지 그거 자기가 정맥혈 뽑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저 특공대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가혈당으로 뽑으시면 되는데 이 자가혈당을 했을 때 권장 레인지가 80에서 130mg/dL예요. 근데 가끔은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하여튼 주의자가 붙으면 좋지 않은 건데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고 강박적으로 제가 110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당신 목표 뭐냐 했더니 80이래요. 그럼 죽죠. 80mg/dL면.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전문 용어로 이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유돌이라고 얘기해요. 유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짜 전문 용어는 아니겠죠. 우리 말하자면 그 사람 유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레인지가 있어서 그 안에 들면 되지. 그거를 막 맞추려고 그러는 분들인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람도 여유가 있어야지 주변 사람하고 잘 지내고, 기계도 여유가 있어야지 옆에 기계랑 뻐그럭대지 않고 부속품이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완벽함이라는 거는 썩 좋지는 않고 항상 유격을 두는 건데, 이제 또 그러니까, 나 괜찮구나 하고 너무 마음대로 이제 유도리를 부리는 분이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공복 혈당은 좀 넓게 잡아도 돼요. 80에서 130까지 잡아도 돼요. 왜 그러느냐? 읽어보죠, 밑에. 왜냐면, 공복 혈당은 너무나 다양하게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공복 혈당이라는 것이 무엇의 결과냐는 거죠. 공복 혈당이 뭐의 결과겠어요? 밤 사이에 간에서 만들어준 혈당의 결과예요. 그럼 간이 혈당을 많이 만들면은 당연히 혈당이 높아지겠고, 또 뇌가 혈당을 적게 쓰거나 몸에 혈당을 적게 써도 당연히 혈당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기전은 의외로 전날 많이 먹은 건 별로,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있냐면은요. 제가 공복 혈당 높으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잠 잘 자냐라는 얘기를 꼭 해요. 잠의 질이 공복 혈당을 좌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잠의 질이 나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염, 그 다음에 폐경기 이후에는 방광이 딱딱해지는 방광증후군,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 그 다음에 또 남성 갱년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안 나오면은 잠이 얕아지거든요. 잠이 얕아지면은 소변 마려운 걸 알아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고 소변이 너무 옛날엔 괜찮게 잘 잤는데 밤에 소변을 보느라고 잠을 자꾸 깨서 힘들다고 그래요. 그거는 비뇨기과도 봐야 되지만 물론 당연히 비뇨기과 봐야죠. 남성 호르몬이니까. 그 방광의 문제라기보다는 테스토스테론이 모자라면서 잠이 얕아져요. 잠이 얕아지게 되면은 옛날에 잠이 깊을 때는 방광에 이 정도의 텐션이 가해지는 소변량이라 하더라도 잠을 깨지 않다가 잠이 얕아지니까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쉽게 잠을 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잠이 얕아진다. 수면 부족 때문에 이제 수면이 얕아지니까 자꾸 일어나서 한 2번만 깨보세요. 그러면 아침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잠을 못 자는 거, 내지는 돈을 떼었어요. 내지는 너무 회사에서 갈등 있는 상사나 아니면 아랫사람이 있어서 아랫사람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 있으면은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코골이. 코 고는 사람들은요, 당이 높아요, 아침당이. 왜냐면 코를 골면서 여기에 먹히니까 저산소증이 오거든요. 저산소증이 오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간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전날 먹은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혈당이 다 변해요. 그래서 간에서 을 많이 만드는 시츄에이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럴 때마다 당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꼭 식사를 잘 못해서 아침 혈당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아침 혈당 높은 분들한테 뭘 안 해요. 오히려 다른 거 물어봐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요새 직장이 바뀌었나요? 업무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 나가세요? 새벽 운동 나가세요? 물어봐요.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그런 경우는 당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죠.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빨리 못 자요. 빨리 못 자고 또 잠이 얕게 일어나는데 내일 새벽 기도 나가야지 하면은 자꾸 잠이 깨니까 그것도 좀 괴롭죠. 그래서 그런 넓은 범위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만 쌓일 뿐만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오늘도 어떤 분이 물어보고 매일매일 하나씩 봤는데 그게 FAQ 근데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항상 환자는 새로 생기고 공부는 새로 하게 되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뭘 물어보시냐면 오늘 이제 공복 혈당 제대로 집에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공복에 피 뽑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희 병원 공복에 피를 잘 안 뽑고 식사하고 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요새 방침이거든요. 전체 유럽이나 미국에. 왜냐면은 공복으로 재는 거에 큰 이득이 없어요. 혈당 공복으로 재는 거나 식후로 재는 거나 얼마든지 혈당이 조절이 된다는 데나 가늠하는 그런 레벨이 있고 TG 자체만 이제 공복으로 재는 거하고 공복으로 재지 않는 거에 차이가 있는데 TG도 공복으로 재는 것보다 식후에 재는 TG의 리스판스가
이 사람의 심장병을 예측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식후 2시간이 있다 지났을 때 중성지방 레벨이 250mg/dL 넘게 되면 심장병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코펜하겐 하트 스터디라는 덴마크 사람들 보고가 있는데, 그건 좀 우리나라에 적응에 어폐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중성지방이 굉장히 밥 먹은 다음에 높아져요. 그래 그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뭐 그런 식으로 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 공복으로 와서 검사하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쟀을 때는 101이었대요. 근데 병원 와가지고 10시 정도 딱 찍었는데 140이 나와서 그거가 마음에 있었나 봐요. 불안해서 들어와서 저 외래 진료실에서 제일 먼저 꺼낸 질문이, 분명히 나는 저기 공복에 100mg 100 정도 됐었는데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여기 왔는데 10시에 왔는데 내가 왜 140인지 모르겠다. 내가 집에서 잘못 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내지는 안 한 질문 속으로 이 병원 혈당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게 되게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 그 왜냐면은 아침밥 먹으라는 이유도 그런 건데, 자 보세요. 밤 사이에는 인슐린이 거의 안 나와요. 그걸 뭐라니 베이잘 인슐린이라고 그래요. 그냥 기초적으로 나오는, 췌장에서 우리 저 차 시동 걸어놓고 무부하로 운전할 때 있죠. 그걸 아이들링 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자고 있고 밥도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무부하가 걸려 있죠. 췌장에는 무부하가 있으니까, 무부하는 좀 어폐가 있지만 거의 로드가 걸려 있죠. 그러면 그런 거의 저부하 있는 상태에서 인슐린이 조금 나오고요. 아주 적게 나와요. 그냥 그걸 우리가 영어로 베이잘 인슐린이라고 그래요. 베이잘 기초 인슐린이라고 그래요. 기본 인슐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췌장이 여기 있으면은 췌장 바로 위에 간이 있단 말이에요. 간에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약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잡아당겨요.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50%만 이제 말초로 나가서 자기는 액션 하거든요. 간은 왜 인슐린을 췌장 위에 버티고 있어가지고 전체 시스템으로 나가는 인슐린을 먼저 지가 잡아채는가? 그거는 간세포에서 그 인슐린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뭐 지방 생성을 억제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방 산화를 억제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너 혈당 좀 그만 만드세요라고 하는 지령을 간한테 내려요. 그러니까 그만이 아니라 적당히 만들어 하고 이제 간에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이제 그걸로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혈당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 말은 당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만 인슐린 액션도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방간이죠. 지방간이 있는 경우는 인슐린이 간에 가서 액션을 잘 못해요. 지방 때문에. 수용체가 좀 나빠져가지고. 하여튼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자, 길을 잃지 마세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공복 혈당, 내가 아까 먹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아침이 됐어요. 배달 인슐린 이제 좀 지쳤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나오려고 그러고 밥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시츄에이션이라면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게 되면 무슨 뜻이죠? 포도당이 들어가요. 그럼 포도당이 빵 하고 들어가면은 아침 우리 12시간 동안 굶었단 말이에요. 굶는 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fast라고 그러죠. fasting. 그럼 그 굶는 거를 깬다는 게 영어로 아침에 breakfast잖아요. 그래, breakfas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침이란 뜻은 영어로 굶기를 끊는다. 굶기를 그만둔다는 뜻이, 먹는다는 뜻이죠. 먹잖아요?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확 오니까 인슐린이 빵 하고 때려 들어오죠. 이제 물 만난 거예요. 그냥 밤새 그냥 베이잘 인슐린만 천천히 만들면서 언제 포도당이 들어오나 하고 보고 있는 췌장이 이제 딱 하고 포도당이 들어오니까 너 잘 왔어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쫙 인슐린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온몸으로 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패시브한 텀이 돼요. 인슐린은 온몸에 연료인 포도당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쫙 나와요. 그래서 너도 먹고 뇌는 이제 안 가지가지만 다 먹으세요 그러면서 인슐린이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특히 근육 같은 거에. 그럼으로써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혈당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혈당이 줄어드는 것이 인슐린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근육이나 지방세포나 이런 여러 장기로 혈당을 넣어주는, 에너지인 포도당을 넣어주는 것이 인슐린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결과 우리가 찍어봤을 때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아침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안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베이잘 인슐린은 잘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
이거 우리 일장 배웠던 건데 좀 고급적인 거 얘기합시다. 고급스러운 거 얘기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될까요? 부교감신경이 항진될까요? 아무래도 눈 뜨고 긴장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가고 지하철 타고 차 몰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야 돼서 어라우절이죠. 각성이 되잖아요. 각성될 때 활용되는 신경 교감신경이고 내가 좀 이렇게 이완하고 싶고 릴렉스하고 싶을 때 액션되는 게 부교감신경이죠. 교장신경이 아니라 썰렁하다. 하여튼 자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에 운동 후에 왜 혈당이 올라가야 있어요. 한번 그것도 보세요. 그것도 대답이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췌장에 액션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요. 왜 그럴까요? 교감신경이 항진됐다라는 거는요. 내가 운동하거나 강렬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간에서 에너지를 막 줘야 되잖아요. 혈당을 분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에서 혈당을 못 내놓게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봉쇄시켜야 돼요. 장기 두는 것 같죠? 무슨 전략게임 같죠? 자, 운동을 하려면 혈당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맥박도 뛰게 하고 혈압도 올리고 심장에서 쿵팡쿵팡 하면서 막 5배에서 20배 정도 피를 뿜어주는데 대신 그 피만 가면 안 되잖아요. 산소, 그렇게 딥브레싱을 하죠. 확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뭐죠? 산소와 더불어서 그 산소와 함께 때울 연료가 필요한데 그 포도당이에요. 그 포도당을 간에서 각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에서 포도당이 못 나오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인슐린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부터 봉쇄해야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은 항상 췌장에 작용해서 인슐린을 못 나오게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간에서 나는 잘다 그러면서 당이 풀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가끔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운동이 바로 끝나자마자는. 왜냐하면 그게 스위칭이 바로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제가 공복이에요. 공복인데 밥을 안 먹고 있네. 그리고 움직이네. 그러면 혈당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슐린은 안 나오는 거죠. 인슐린 자극이 없는 거죠. 더구나 교감신경이 이제 어라우절 되면서 교감신경의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못 나와요. 간에서는 당을 풀어주라는 지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당이 올라가죠. 올라가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상인이나 당뇨인이나 똑같아요. 물론 당뇨인의 반응이 좀 더 과장돼요. 왜냐? 인슐린 저항성에다가 인슐린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더욱더 심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하면, 연구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혈당을 찍은 거가 몇 시까지 올라가느냐? 11시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11시까지 당이 쭉 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요. 떨어진 이유는 제때 제가 말씀드렸죠. 간은 이거 2시간 반밖에 못 버텨요. 간에서 당이 이 글라이코젠이라는 당 뭉치, 당 배터리, 축전지가 있는데 걔가 톡톡톡톡 잘라가면서 글루코스가 되는 거거든요. 포도당이 되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걔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2.5시간밖에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그렇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장돼 있는 게 2.5시간밖에 없는 거고 그거 다음부터는 자기가 만들죠. 그거를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고픔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11시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공복혈당은 여러분 아세요? 공복혈당은 가만 놔둔다. 움직이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또 깨있기만 하고 이렇게 깨어있어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11시까지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10시까지 올라가고 툭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더 케이퍼가 낮은 사람은 확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밥을 안 먹고 버티면은 11시에서 10시까지는 당이 더 올라가요. 아주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역설적이죠. 이 메커니즘 모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나는 안 먹고 오히려 움직이면 당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왜 내가 당이 더 올라가느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이 오래되면은 당이 11시 오전까지는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못 버티죠. 이제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11시부터 넘어가면 살짝 꺾이기 시작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복혈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질문 받았고 어제도 질문 받았고 무슨 작정하고 이렇게 좋은 거 내꺼 하면 그거 질문하자고 오나 봐요. 그래서 그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제 얘기를 듣고 또 이거 재방송할 거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 공부하려면 앞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복혈당이 아침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공복일 때 더 올라가는 이유. 키워드는 인슐린, 교감신경,
간에서 분해되는 혈당, 포도당,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식후혈당, 식후혈당 조금 하고 질문 받읍시다. 왜냐면 저 궁금한 게 여기 많은 거예요. 계속 여기 주변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식후혈당은 밥 먹고 측정한 혈당을 식후혈당 그래요. 우리 접수해서 혈당을 다 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은 뭘 드셨냐고 하는 거 밥 드셨냐고 얘기하고 식사하셨어요 그러는데 아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직원은 공복이라고 해가지고 치는데 150이 나왔네 당뇨가 아닌 분이. 당뇨가 됐나 보다 해서 이제 외래에서 이제 진료실에서 물어보면 왜 공복이 150이나 돼요 그랬더니 공복 아닌데요? 근데 공복이라고 그랬는데 식사를 안 했다고요. 그 뭘 드셨는가요? 그러면 믹스커피 드셨대요. 그러니까 아주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아다르고 어달라 가지고 재밌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생각이 나네. 아다르고 어다르고의 어원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재, 어제, 이제가 다른 거예요. 아재, 어제,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어제, 아재,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당뇨병에서 식후라고 하면 식사를 끝내누가 아니에요. 이게 약을 복용할 때는 식후라고 그러면 식사를 끝내누죠. 약 식후 30분에 드세요 하면 식사 후 30분인데, 이런 대사적인 연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식후 중성지방, 식후 콜레스테롤, 식후 혈당이라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를 제로아워라고 한 다음에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면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 30분이라고 한다면 숟가락 놓고 30분이 아니라 숟가락 시작하면서 30분이에요. 식후 1시간도 마찬가지로 숟가락 시작하면서 1시간이지 숟가락을 끝내면서 1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근데 약을 복용할 때는 얘기는 달라요. 약 복용을 이렇게 해서 할 때는 그거는 진짜 숟가락을 딱 놓은 다음에 식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밥이 들어간 다음부터지만 당뇨나 이런 고지혈증에서 식후 지방, 식후 중성지방 할 때는 첩술 들어간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혈당이라는데 이것도 정맥혈이 아닙니다. 정맥혈이 아니라 물론 이제 오럴 글루코스 톨런스 테스트라 해가지고 포도당 부하 검사 하는 거는 이제 정맥혈당으로 재지만 흔히 우리가 말할 때 환자분한테 지켜오세요. 뭐 이것까지 떨어뜨려 오세요 할 때는 정맥혈이 아니라 간이혈당 그러자는 모세혈관이에요. 식후혈당이 안경이 없으니까 잘 안 보여. 식후혈당이 180mg 이하면 일단 조절되는 거로 간주한다. 자, 여기 퀴즈. 그럼 이게 식후혈당이 180일까요? 1시간일까요? 2시간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없어요. 이게 ADA도 그렇게 나오는데 포스트 프란디알 픽 글루코스 레벨이라고 돼 있어. 포스트 프란디알이라는 건 포스트는 후란 뜻이고 프란디알이라는 거는 먹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프란디알이라는 건 식후 피크는 정상 최고치의 글루코스 레벨이 18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에 대한 얘기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1시간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느냐? 정상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당뇨가 잘 조절되는 당뇨인 초장의 지금 뭐 초당뇨인, 초짜 당뇨인들은 1시간이 피크가 많아요. 그 다음에 당뇨가 오래되고 혈당이 조절 안 되면은 2시간째 피크가 밀려요. 그래서 피크가 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크가 밀리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피크가 밀린다라는 건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고, 인슐린이 그나마 나오는 인슐린도 근육으로 잘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높다가 디퓨전, 우리는 프리 디퓨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크 원아워에 피크가 되고 떨어지는 거는 당이 어떠한 용기 내에 들어가서 그 용기 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이 피를 어떤 어항이라고 생각하면은 포도당 우리가 풀었어요. 그리고 어항이 밑에 구멍이 나 있어서 그걸로 슬슬슬 빠져요. 이제 그걸 프리 디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 확산인데 우리는 자연 확산을 안 시켜 아파라투스 어떤 그 당을 조절하는 기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터도 달리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쪽 쭉쭉 모터 쭉쭉 빼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게 피크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야말로 농도 차이에서 프리 디퓨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근육이 망가져서 인슐린 잘 안 나오고 나오는 인슐린을 받아주는 근육조차도 제대로 액션을 못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농도 차이에서 확산이 되니까 프리 디퓨전이거든요. 그 커브가 제로 커브죠. 영차 커브인가? 하여튼 그 화학공만 죽게 돼가지고 하여튼 그거죠.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1시간에 피크가 온다는 건 뭐죠? 그거를 액티브하게 조절하는 툴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인슐린이 있고
근육이 있고 지방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주 잘 활성화되게 되면 피크가 1시간에 오는 거고, 걔네들이 점점 망가지고 슬러기시해지고, 그 다음에 닫고 이제 디스멘틀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식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다음에 또 나오니까 지금 이해 못해도 이해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저도 맨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 그려놓고 해봐야지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일반적인 사람은 식후 1시간이 피크다. 그러니까 보통 피크를 찾아내도 좋은데, 피크는 음식마다 달라지고 먹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크가 늘 일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식후 1시간이 보통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당이 조절 안 되면 당화혈색소가 10인 사람은 피크가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 되는 거고, 심지어 3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재야 되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잘 모르시겠으면은 한번 처음에만 첫 봤다만 1시간 90분 2시간에서 혈당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식후 혈당이 왜 중요하냐면 먹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에 들어온 혈당 로딩이 전체 우리가 포도당이 피 속에 있을 때 로딩을 생각하면 공복일 때의 전체 적분값, 전체 공복일 때의 혈당의 그 전체 총량과 밥 먹었을 때 이후 3번 밥 먹거나 4번 밥 먹었을 때 이후에 전체 혈당의 총량은 식후 혈당의 총량이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하루에 우리가 300g, 600g, 한 끼에 300g 정도를 먹거든요. 보통 200g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인슐린이 없다면 우리는 한 끼 먹고 나면 800mg/dl까지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이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후 혈당이 그만큼 중요해요. 식후 혈당이 왜 중요하냐? 이미 당뇨인은 식후 혈당이 공복 혈당보다 심장병의 발생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같다 하더라도, 같은 6.5라 하더라도 피크 레벨이 이렇게 너울 치는 사람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피크 레벨을 치는 사람이 훨씬 더 심장병이 나쁜 거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이론도 있지만 보통 생각해보면 알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이 높아지면 당연히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인플라마토리 프로세스, 즉 염증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건 꼭 실험해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실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화혈색소가 7.5% 이상 될 때는 식후 혈당과 식전 혈당이 다 중요한 기여를 해요. 왜냐하면 둘 다 나쁘니까. 당화혈색소가 7.5 미만으로 떨어질수록 식후 혈당이 당화혈색소에 차지하는, 당 조절에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점 많아져서 75%가량은 식후 혈당이 거기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화혈색소 7.5% 미만 사람의 당화혈색소는 그 중에 75%는 식후 혈당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렇게까지 주의 깊은 분은 없지만, 그러면 일반인이 아니지만, 제가 7.5%를 기점으로 약을 좀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제 됐다 그러면 주로 식후 혈당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바로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약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뚱뚱하면은 당연히 식후 혈당과 상관없는 SGLT2 이니비터를 쓰고 이런 거죠. 너무 말랐으면 좀 뚱뚱하게 해준 듀비라는 약을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개인기를 부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식후 혈당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7.5% 이하로 끌어내리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거다 싶을 때는 식후 혈당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화혈색소 7.5 이상 식후 혈당도 높고 공복 혈당도 높은데, 7.5% 미만인 사람 어떨 때 공복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식후 혈당 250 나와요. 라면, 떡볶이, 당면, 짜장면 이런 거 먹고 오면 막 250까지 올라가거든요. 식후 혈당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식후 혈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좀 다른 거죠. 이건 이미 당뇨인에 대한 설명이지만, 당뇨 아닌 일반인 경우에도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훨씬 더 당뇨를 빨리 알아내기 좋아요. 그리고 공복 혈당이 높은 것과 식후 혈당이 높았을 때 공복 혈당이 높은 것보다 식후 혈당 높은 사람이 훨씬 더 당뇨로 잘 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식후 혈당이 공복 혈당보다 당뇨병 예견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predict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견성이 훨씬 높으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당뇨 간달간달한 분이나 전단계나 아니면 비당뇨인들 중에 혈당 찍고 싶으면 공복보다는 식후 찍으세요. 그러면 아마 어마무시하게 놀랄 거예요. 막 팍팍 올라가거든요. 리브레나 데이컨 같은 거 일반
비당면이 한 거 보게 되면은 막 250짜리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 학문의 과제예요. 옛날에는 여기만 찍어서 봤기 때문에 정상인은 정상인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상인으로 분류하는 사람 중에 식후혈당의 반응이 굉장히 과장된 사람들과 식후혈당이 잘 조절되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당뇨가 훨씬 빨리 될 것인가? 아니면 당뇨가 되기 전에 심장병이 더 잘 올 것인가? 아니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학문적인 과제고 이미 누군가가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식후혈당은 그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여기서 좀 나왔죠? 식후에 운동을 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맨날 식사 후에 운동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평소에 운동해놔도 되죠. 식후 혈당의 75%는 근육이 흡수되고 그 근육의 3분의 2는 허벅지 근육이에요. 큰 근육이에요. 대근육. 대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허벅지 운동을 하라는 거고, 허벅지가 55cm는 적어도 이상 돼야지 식후혈당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당뇨가 힘든 이유는, 마른 당뇨 공복 때 괜찮다가 정말 마른 저수지에 폭우가 내리듯이 조금만 밥만 먹어도 포도당의 폭우가 광창 넘쳐가지고 찰찰 넘쳐가지고 막 250세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마른 당뇨의 큰 문제죠. 그러니까 당화혈수도 6.5, 뭐 6.7 이런데 식후혈당 보면 짜증이 나서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300, 270, 그러니까 걱정돼서 밥을 더 못 먹는데 그 밥을 더 못 먹으러 모여서 더 당뇨가 와요.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답답한 노릇이죠. 무서우니까 밥을 안 먹어요. 나도 무서워서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식욕이 떨어져 봤으면 좋겠는데 평생 한 번도 식욕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저는 마른 사람을 잘 이해 못해요. 저는 방심하면 막 2, 3kg 찌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질문을 좀 받을게요. 오늘 여기도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표시해 놓읍시다. 90페이지까지 했어요. 당화혈색소 전까지 했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